이 딸이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 그럼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지옥 같은 터널. 피해자는 그 일을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2019년 당시 20살의 여성 이 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중년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진짜 칼 들고 저한테 위협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았어요. 종종 칼을 들고 위협까지 했다는 중년의 남성. 그의 성폭행은 꽤 오랫동안 그리고 집요하게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11월경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성기에 곤지름이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기회로 피해 여성에게 지금 성기에 곤지름이 있다.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기에 곤지름을 옮겨라. 그래야 낫는다. 그런 식으로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2019년 1월엔 중년 남성이 자신의 포터 승용차에 피해 여성을 태운 후 여주시의 한 골목길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해주지 않으면 이 씨의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해 유사강간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2월경에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남자친구랑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했다고 대답하니까 손으로 제 뒤통수 때리고 바지 벗어 확인해야겠어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저를 강간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그의 정체는 놀랍게도 피해자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친부가 중학교 때부터 간음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추행했다고 진술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모든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민간요법을 믿기 때문에 딸의 곤지름 성병을 옮아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딸이 평소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로 성병에 걸려 아버지로서 딸을 단속하고 억압하기 위해 바지를 벗으라고 강하게 말한 것일 뿐 그 어떤 성폭행이나 간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인면수심 성범죄자의 변명인 것일까? 그런데 그토록 매섭게 돌변해서 성폭행을 일삼았다던 친부가 평소에 보낸 문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엔 성폭행 사건 징후나 특별한 상황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답장을 안 하면 전화가 오고 일십을 해도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위치 추적도 깔려 있었거든요. 제가 있는 어디든 다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증거가 남을 만한 건 문자로 잘 안 하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거나 해요. 치밀하고 집요했다는 친아빠. 그런데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자 딸은 갑자기 엄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친아빠가 제 위치를 추적하고 집착하니까 화가 나서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피해 여성. 게다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피해자가 당했다는 성폭행이 사실인 것일까? 아니면 철없는 딸의 무고인 것일까? 자, 오늘 다룰 사건은 2019년에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게 이렇게 최근에도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네. 딸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판결문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게 그렇죠. 정제한 것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충격적인 것은 이제 곤지름 성행위를 통해서 옮아서 치료를 해주겠다. 네 남친 죽이겠다라고. 근데 이제 뭐 이거가 양측의 주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이 진술의 네. 진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평소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반대죠. 이 딸이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엇. 딸이 평소에 뭐 상습적인 거짓말장이었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경찰에서는 볼 겁니다. 네. 그럼 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쭉 보게 보면은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통신 기록상으로는 뭐 정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뭐 문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사건 특히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만 있다면은 이 물적 증거가 사실 굉장히 또 항상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걸 여기다 남기겠습니까? 가족이라면. 그 정황상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행동에 대해서 적어도 가까운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걸 느낍니다. 분명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부터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뭐 이런 경우에 엄마가 등장을 하죠. 엄마는 뭐 네. 몰랐냐, 눈치를 못 챘냐, 뭐 등등 해가지고 항상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이렇게 눈치를 못 채도록 은밀하게도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곤 사실 하는 그건 건가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청주 여중생 사건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그 어머니나 아니면 관련된 성인 여성의 네. 묵인 혹은 방조 혹은 공모에 성범죄가 벌어지거나 나중에는 몰랐다.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그거는 뭐 모른 척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흔하게 나타나죠.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거나 자기 차 데리고 가서 유사성행위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그러면 외부의 공간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렇죠. 모텔의 기록을 보면 알겠죠. 네. CCTV를 보면 알겠고. 둘이 들어간 장면. 그렇죠. 그리고 차라고 하면 차에 지나간 형태의 네. CCTV가 있을 것이고 네. 차가 주차해 놓은데 이동한데 그런 것만 봐도 물적 증거를 찾아야 금방 알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문제가 이제 이 피해 여성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집착하니까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무고를 했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실제로 이제 아버지가 좀 엄하거나 집착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이게 성적으로 가는지 아닌지가 이제 법적 판단 요소고요. 위치 추적 앱 깔고 뭐 늦으면 항상 전화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보통 이제 딸 늦으면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딸이 왜 그 얘기를 엄마한테 통해서 하느냐. 아, 네. 만약에 내가 진짜 이것이 뭐가 좀 이상했다. 아니 내가 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 미안해.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입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엄마한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탄원서 갔어요. 탄원서는 2차적인 것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걸 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럼 직접 본인이 검사나 네. 아니면 판사 앞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소통을 안 하려고 한다. 그렇죠. 네. 왜? 여기서 엄마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엄마라는 존재도 실제로는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 아버지의 말을 믿는다고 하면은 네. 딸이 너무 문란해 갖고 성병도 옳고 막 그랬어. 그 엄마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뭔가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건 엄마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런 얘기를 더 먼저 알았고 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왜 그럼 엄마는 모르고 아버지가 먼저 이거를 하려고 해? 이상하잖아요. 이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되면서 딸과 친부의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뭐 어느 쪽이 됐든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2012년경 중학교 2학년경부터 강제추행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빠가 동건녀랑 싸우던 중에 칼에 동건녀가 찔린 일이 있어서 교도소에 한 2, 3년 정도 수감됐다가 출소를 했어요. 그 후 몇 개월 정도 가족들이랑 같이 거주를 하고 이후 집을 구해가지고 나가 사셨는데 그 몇 개월 거주하는 동안 강제추행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미 1999년 7월경 강간치상죄 전과로 형을 산 친부. 하지만 딸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과 달리 아빠의 혐의를 부정하는 듯한 문자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2019년 2월 20일경 피고인에게 보낸 "아닙니다. 아빠, 제가 더 죄송할 따름이에요. 운전 조심히 가세요. 그렇지만 정말 아빠가 싫고 벌레같이 생각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예 생각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주 조심히 올라가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잘 가라고 말을 안 하면 안 가고 주변에 있을 것 같고 다시 찾아올 것 같아서입니다.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 문자가 저한테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진술을 번복했다가 다시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 그녀의 마음은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 재판부는 자신의 신고로 인해 부친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까봐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지만 친아빠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제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피해자인 건 맞는데 제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꿈을 꾼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꿈이었길 바라는 피해자. 하지만 진술이 구체화될수록 친부의 수상한 행동도 속속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부가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장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친부는 딸을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부는 점쟁이가 피해자와 성교를 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을 근거로 계속해서 잠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5월 13일 친부는 피해자에게 어느 용화무당이 그러는데 2세대 전 전생에 끔찍히 사랑했던 연인이었다. 평생 말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아까 말이 나온 김에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부터 친부가 유사강간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살부터는 직접 삽입강간을 했다는 친부. 친부는 자해를 하거나 칼 등을 들어 자살할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협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부는 계속해서 이 사실 모두를 부인했고 오히려 친딸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말 그대로 범죄 전력이 화려하네요. 그것도 강간이에요. 네. 강간 전과자예요. 동거녀와 싸우던 중 칼로 동거녀를 찔른 걸로 들어갔고 강간도 있고 강제추행. 네. 이런 범죄자들은 네. 교정이 안 됩니다. 교화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는 이 딸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히 따로 사는 그렇죠. 듯한 네. 이런 인상을 두려워했죠. 이 딸은. 네.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심히 올라가라. 이게 이렇게 생각한 적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정황적으로는 분명히 이 딸이 이 범인을 무서워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이게 말 그대로 자해에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판결문에 있는데 손가락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내가 뒤져야지 내 말 듣겠냐 등등 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모습.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걸 그럼 죽으라고 냅두지 왜 그걸 가지고 그걸 허락을 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친아버지고. 네.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공포를 느끼는 퇴행적 인간입니다. 네. 강간범들이나 아동 강간범들은 매우 퇴행적입니다. 네. 매우 하는 짓이 매우 어립니다. 자해적이고 퇴행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그게 정확히 나타나는 거죠. 자해가 협박 수단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리적으로 사실 피해자도 그런 불안감과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렸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 방법을 또 쓰는 거죠. 그리고 사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가정을 지키려는 엄마와 이제 가정의 그렇죠. 네. 경제나 이게 깨지면 안 된다는 지키려는 의도가 사실은 이걸 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못하게 그렇죠. 발설 못하게 되는 말씀 못하게 됐고 그 범인 친부의 간땡이를 더 키워준 거죠. 네. 더더욱 심각해진 거죠. 음. 증거는 명확해요. 나체 촬영 영상도 있고 또 여러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점쟁이의 말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증거상으로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말하자면 어떤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네. 점쟁이 얘기를 하고 뭘 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얘는 범죄자가 맞는 거죠. 지금 역겨운 게 뭐냐면은 물론 다 역겹지만 이거를 이게 내가 너의 성병을 치료해주기 위한 거야. 그리고 용한 무당이 그러는데 아빠가 죽을 순 없잖니. 너랑 자야 된단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유치한 어떤 그렇죠. 그런 퇴행적인 거예요. 네. 퇴행적인 거기 때문에 얘는 좀
뭐 이건 다른 문제겠지만 심리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네. 근데 강간 범죄자가 그게 반복이 되면 퇴행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 성범죄 대상을 놓고 보면은 네. 이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그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또 이제 피해자가 녹취도 이제 이후로 몇 개 한 모양이에요. 근데 통화에서 아버지한테 친부한테 다신 부탁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거짓말로 무고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 거짓말이었다고 지금 엄마가 저를 보려고도 안 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빠가 다시는 안 한다는 말을 믿고 내가 이제 무고했다라고 진술로 바뀌고 이심에서 이런 정황으로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의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네. 온갖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이다 막 이런 식으로 절대 하면서 그건 마지막이 아닙니다. 네. 자,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의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1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이게 원심 확정이 이게 말 그대로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원심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아동 관련 취업 기간에 취업 제한, 보호 관찰 이거 5년 이걸 명했습니다. 판결 자체가 너무 작죠. 13년은 저 생각이 너무 이제 네. 만약에 미국 같은 동일한 거라고 하면 거의 종신형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가족 내의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온정주의가 강해요. 이거 참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죠. 이렇게 협박과 이런 어떤 폭력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이 피해자의 중심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심으로 가니까 형량이 너무 양형 기준도 너무 낮고 이게 제 말 그대로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에 이제 이 범인이 계속 그 무죄를 부분 주장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다 기재를 하면서 이렇게 논박하는 부분이 나와서 디테일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아니 이게 아빠가 욕을 하면서 다른 남자한테는 잘만 해주면서 아빠한테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막 이런 식의 이런 태도예요. 이 사람은 그렇지. 13년 뒤에 나와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성범죄자들이 가족에 내에 있는 피해자들이 13년 뒤에 나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 가족주의가 강하고 특히 이런 면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네. 사법기관의 구성원들과 시스템이 결국은 이런 온정주의적 판결을 내놓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이 범죄자의 네. 다른 범죄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 정도 범죄자라고 하면은 실제로 딸한테만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른 성범죄도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이제 사람 중심으로 보죠. 사건으로 봐야 돼. 이놈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봤어야 되는데 네. 그냥 요 케이스만 본 거예요. 저기 네. 딸에 대한 케이스만 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수사사법 시스템의 큰 한계죠. 네. 대한민국에서 사실 뭐 가장 많은 범죄 중에 하나가 가정, 친족 내의 성범죄입니다. 네. 말하기 어려운 또 보호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 또 수치를 이용해서 오늘도 범행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함께 또 제도적인 도움도 수반되어야 하는 오늘입니다. 충분히 경제적 자립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지금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용기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안타까운 사건 하나 다뤄봤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